안녕하십니까. 자, 통계학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수치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 중에서 이제 상대 위치의 척도하고 선형관계와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갖다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 해가지고 중심 위치의 척도에서 평균하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의 척도 해가지고 범위하고 표준 편차, 분산, 자, 변동계수를 갖다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3.3에서 이제 상대 위치의 척도가 있습니다. 상대 위치의 척도 해가지고 이제 백분위 수가 있고, 그 백분위 수를 갖다가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뭐 10분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분위 수, 4분위 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백분위 수하고 4분위 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선형관계의 척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될 회귀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공분산하고 코베리언스 공분산 그리고 상관계수 해가지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하고 결정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최소 자승선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번 시간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상대 위치의 척도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박스 그림을 갖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박스 플롯 해가지고 그림 그릴 수 있는데 먼저 그 상대 위치의 척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백분위 수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 위치의 척도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 세트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 상대 위치니까 전체 데이터 세트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수치가 상대적으로 어디 위치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수치의 상대 위치에 관한 척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 위치. 전체 데이터 세트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값이 어디쯤 위치하는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 위치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등수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학 클래스가 있을 때 몇 등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몇 등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백분위 수가 나옵니다. 자, 백분위 수 해가지고 영어로 퍼센타일이라고 합니다. 퍼센타일. 우리가 보통 이제 P번째 백분위 수라고 합니다. P번째 백분위 수 해가지고 P수 퍼센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값보다 적은 값들이에요. 이 값보다 적은 값들이 관측치들의 P%다. 반면에 이 값보다 큰 값들이 관측치들의 100-P%인 값을 갖다가 백분위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수인데 이거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등수 그러면 되게 1등부터 얘기하는 거지만 백분위 수라고 할 때 P번째 백분위 수는 뭐예요? 자, 꼴등에서부터 P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맨 아래에서부터 P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등수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꼴등에서부터 꼴등. 그런데 제일 낮은 등수에서부터 몇 번째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제일 높은 순서로 본다면 100-P가 되겠죠. 그래서 P 퍼센타일 해가지고 백분위 수를 갖다가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되는 개념으로서 일단 그 백분위 수라고 하는 용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퍼센타일 해가지고 백분위 수 봐주시고요. 자, 예를 들면 뭐 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점수가 GMAT에서 GMAT라고 하는 시험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미국에 있는 대학 가려면은 토플 시험을 봐야죠. 토플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어드미션을 갖다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학원 갈 때, 근데 경제학과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대학원 들어갈 때 토플과 함께 봐야 되는 게 GRE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GRE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 이상의 점수를 맞아야만 어드미션 받는 게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영학 쪽이라고 하면 되게 경영대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MBA 과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경영학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봐야 되는 시험이 GMAT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인데 만약에 그 GMAT에서 60%일이다. 자, 60%일이라고 할 때는 만약에 100명이 있을 때 몇 등이라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40등이라는 얘기죠. 60%일하면 40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이라고 했을 때 당신 점수보다 낮은 점수들이 60%라는 얘기죠. 낮은 점수가 60%고 당신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가 40%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우리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수를 갖다가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피스 퍼센타일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4분위수가 나옵니다. 쿼타일이라고 그래요. 4분위수인데 우리가 100분위수 중에서 특별히 25번째 100분위수, 자, 맨 아래서부터 25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50번째, 맨 아래에서 50번째니까 맨 위에서도 몇 번째예요? 50번째죠. 그냥 50번째라고 하면 이게 뭘까요? 결국 자, 중위수 얘기하는 거죠. 중앙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5번째 퍼센타일, 자, 1등에서부터 25등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 그래가지고 25번째, 50번째, 75번째 퍼센타일을 또 별도로 4분위수라고 합니다. 쿼타일이라고 해서 4분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럼 결국 첫 번째 4분위수, 자, 첫 번째 4분위수를 갖다가 하위 4분위수라고 하는데, 자, 쿼타일 1이죠. 쿼타일 1은 결국 얼마죠? 자, 25번째 퍼센타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분위수가 쿼타일 2인데, 이게 말은 뭐죠? 50번째 100분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4분위수라고 할 땐 결국 뭐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중앙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위수 얘기하는 것이죠. 자, 중앙값을 의미한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퍼센타일 있죠. 자, 세 번째 4분위수 또는 자, 상위 4분위수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쿼타일 3 해가지고 75번째 퍼센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25번째, 50번째, 75번째 해가지고 자, 4분의 1 나눠가지고 파악하는 거니까 4분위수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100분위수를 갖다가 만약에 자, 5로 나눈다. 5로 나누면은 20씩 나눠지는 거죠. 20, 40, 60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럴 때 이걸 갖다가 또 5분위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분위수라고 할 때는 퀸타일이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10씩 나누면 10개씩 나누게 되면 다 해서 10개가 나오겠죠. 이럴 땐 또 10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분위수를 갖다가 4분위수로 전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5분위수 그리고 10분위수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100분위수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10씩 나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하위 10분위수가 있는데 첫 번째 10분위수는 얼마일까요? 자, 10스, 텐스 퍼센타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자, 첫 번째 4분위수 쿼타일 1, 그 다음에 두 번째 4분위수 해가지고 쿼타일 2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미디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4분위수 해가지고 쿼타일 3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아홉 번째 10분위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10분위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죠? 90스, 90스 퍼센타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100분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점수가 80%타일이다. 이것은 시험에서 80%의 점수를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80%타일이라고 할 때는 80%의 점수를 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의 80%가 너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이죠. 80%타일하면 맨 아래서부터 80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래 80%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 80%의 점수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퍼센타일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퍼센타일의 위치 해가지고 로케이션 퍼센타일. 자, 로케이션 퍼센타일 해가지고 n 더하기 1 곱하기 100분의 p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케이션 p 해가지고 이게 바로 피스 퍼센타일의 위치예요. 그래서 피스 퍼센타일의 위치를 갖다 구할 때는 자, n 더하기 1 곱하기 100분의 p 해가지고 구합니다. n 더하기 1 곱하기 100분의 p 하게 되면 자, 피스 퍼센타일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데이터 세트 봤었죠. 데이터 세트 봤었는데 그걸 사용해 가지고 퍼센테일의 위치를 갖다 한번 구하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데이터 세트 기억나시죠? 00부터 시작해 가지고 33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5번째 퍼센타일의 위치가 어딘가 하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보다 낮은 값들의 비율이 25%이고 이 값보다 높은 값들의 비율이 75%인 값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 자, 지금 우리가 공식대로 합니다. 공식대로 하게 되면 로케이션 25인데 로케이션 25 해가지고 결국 25
25th 퍼센타일이죠. 자, 지금 n이 다섯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10개니까는 뭐요? 10개니까 00578 5개, 9부터 해갖고 5개입니다. 자, 10 더하기 1이죠. 10 더하기 1 곱하기 뭐요? 자, 100분의 p였죠. 근데 p가 25입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결국 값이 2.75가 나옵니다. 2.75가 나오는데, 그러면 요거 앞에 빨간색 칸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원래 빨간색 칸은 2.75를 갖다 둘러싼 겁니다. 약간 위치가 좀 번나갔습니다. 이거 지금 PPT에 쓰인 그 글자 제가 폰트를 갖다 좀 바꿨는데, 자, 폰트를 갖다 좀 바꾸다 보니까 조금씩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2.75, 그러니까 빨간색 네모는 2.75 전체를 갖다 둘러싼 겁니다. 그러면 자, 2.75가 어디쯤 위치하나요? 여기서 본다면 0, 0, 5 사이에 위치하겠죠. 그렇죠? 2.75니까. 요 사이에 위치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쯤, 그 값이 얼마냐, 어디쯤이냐 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지금 자, 25번째 퍼센타일이니까 두 번째 관측치하고 세 번째 관측치 오간 거리 중에서 0.75 아니에요. 그렇죠? 0.75. 0.75니까 4분의 3이죠. 0.75니까 4분의 3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0과 5간 거리에서 4분의 3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4분의 3에 위치한다고 할 때 값이 얼마냐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두 번째 관측치 0이고 세 번째 관측치가 5입니다. 5인데 그러면 그 거리 중에서 4분의 3이 얼마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빼기 0 곱하기 0.75 하면 되겠죠. 5 빼기 0 곱하기 0.75. 자, 3.75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측치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 25번째 퍼센타일은 0 더하기 3.7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7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25번째 퍼센타일의 위치 해가지고 저 위치로 본다면 2.75지만 값으로 본다면 얼마예요? 값으로 보게 되면 3.75가 되는 겁니다. 자, 위치로 봤을 때 2.75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2.75에 해당하는 위치를 갖다가 값을 구하니까 3.75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퍼센타일의 위치를 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지금 본 데서 상위 4분의 수는 얼마인가 그랬죠. 자, 상위 4분의 수니까 얼마요? 75%이죠. 자, 75%이니까 자, 10 더하기 1 곱하기 100분의 p가 75니까 100분의 75입니다. 값이 얼마가 나와요? 8.25가 나옵니다. 그럼 8.25는 어디쯤 위치할까요? 8.25는 자, 8하고 9 사이에 위치하겠죠. 8하고 9 사이에 위치하는데 그 차이에 얼마만큼? 4분의 1만큼이죠. 0.25니까. 0.25니까 4분의 1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상위 4분의 수는 자, 위치는 8.25 위치입니다. 8.25에 위치하는 건데 8.25에 위치하는 값이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 관측치가 14입니다. 14고 이것도 좀 빗나간 겁니다. 이게 원래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여기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모칸이 왼쪽으로 옮겨진 것처럼 화살표도 좀 왼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관측치 14하고 아홉 번째 관측치 22간 거리에 4분의 1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국 여덟 번째 관측치하고 아홉 번째 관측치 간 거리에 4분의 1이니까 일단 22 빼기 14 해야 되겠죠. 22 빼기 14 한 다음에 그 중에서 0.25입니다.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 14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되겠죠. 여덟 번째 관측치가 14니까 14에다가 2를 더하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4분의 2의 위치는 8.25 위치인데 값을 따져보니까 얼마가 돼요? 16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퍼센타일의 위치 구하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 위치의 척도로서 가장 일반적 개념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 피스 퍼센타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통계학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대학 때 통계학 수업할 때도 그냥 뭐 통계학뿐만 아니라 고급 통계학 거기다가 계량경제학 할 때 매주 숙제가 엄청납니다. 숙제를 풀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경제학과에서도 학기 중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제가 통계학을 했었는데 그때도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은 숙제를 갖다 내고 그걸 풀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경제학과의 정세은 교수님하고 이제 오시면서 맡을 과목이 좀 약간 모자라가지고 제가 통계학을 갖다가 놓은 건데,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경제 수학도 하지만 경제 수학도 매주 숙제가 나가죠, 그렇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만 완전하게 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퍼센타일의 위치 구하는 것도 우리가 예제 가지고 풀어보지만 실제로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직접 또 풀어보셔야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퍼센타일의 위치해 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75 값이 바로 이제 위치로 봤을 때 2.75지만 정확한 값은 3.75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위치로 봤을 때는 8.25 위치지만 8.25 위치의 값이 얼마다? 16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로케이션 퍼센타일이라고 할 때는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결정하는 것이고 값이 아닙니다. 자, 데이터 세트 상에서 위치를 갖다 결정하는 것이고 값은 거기에 맞게 따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항상 주의하실 내용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4분위 수간 범위라는 개념을 써요. 인터쿼타일 레인지 해가지고 4분위 수간 범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4분위 수간 범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4분위 수를 갖다 이제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아까도 일단 별도로 얘기했었죠. 이게 바로 4분위 수간 범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변동성의 척도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변동성의 척도예요, 이것도. 그래서 자, 4분위 수간 범위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자, 4분위 수간 범위가 뭐냐? 즉 인터쿼타일 렌즈가 뭐냐? 자, 쿼타일 3 빼기 쿼타일 1이에요. 쿼타일 3하고 쿼타일 1 사이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본다면 결국 뭐예요? 자, 관측치들의 중간 50%가 25에서부터 75 사이니까 25에서 75 사이니까 가운데 50%죠. 가운데 50%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쿼타일 레인지 해가지고 약자로 IQR이라고 합니다. IQR이라고 하는 건데, 자, IQR 요거죠. IQR은 결국 뭐예요? 관측치들이 중간 50%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25에서 75 사이 중간 50%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변동성의 척도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변동성의 척도인 4분위 수간 범위, 이걸 구하기 위해서 4분위 수가 이용되는 겁니다. 4분위 수간 범위는 바로 쿼타일 3에서 쿼타일 1을 뺀 것이고 중간 50%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정도를 측정하는 게 바로 4분위 수간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분위 수간 범위가 큰 값을 갖는다. 자, 4분위 수간 범위가 만약에 큰 값을 갖는다고 할 때는 결국 뭐예요? 첫 번째 4분위 수하고 세 번째 4분위 수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가운데 50%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이걸 의미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분위 수간 범위 IQR은 Q3 빼기 Q1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가운데 50%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변동성을 측정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4분위 수간 범위는 바로 변동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박스 그림을 갖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박스 플롯이라고 그래요. 박스 그림. 자, 박스 그림은 5가지 통계량을 그래프에 표시한 것입니다. 5가지 통계량. 자, 지금 화살표를 빼고 나머지 요 아래 선이 그려져 있죠.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선이 그려져 있어요. 선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박스 그림이에요. 자, 박스 그림인데 박스가 다 해서 4칸으로 되어 있죠. 4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왼쪽에도 이렇게 나가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죠.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살표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화살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가 정확하지 않아요. 위치가 지금. 그래도 대충 보게 되면 뭐냐면 여기 자,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이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어디죠? 요 값이죠. 요 값은 어디냐? 요게 바로 첫 번째 4분위 수입니다.
첫 번째 4분의 2수고 두 번째 선이 있죠. 두 번째 선이 위치하고 있는 거 여기인데 여기쯤 위치하는 거죠. 요게 바로 두 번째 4분의 2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당하는 것이 세 번째 4분의 2수예요. 세 번째 4분의 2수고 그리고 여기서 자 오른쪽 왼쪽 뻗어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만큼 뻗어나가 있죠. 여기도 이만큼 뻗어나가 있는데 뻗어나가 있는 요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걸 수염이라고 합니다. 수염. 그래서 이제 위스커라고 그래요. 위스커라고 하는데 자 수염 위스커는 어디까지 그리느냐 하면은 수염은 자 4분의 2수간 범위죠. 쿼타일 3 빼기 쿼타일 1이니까 4분의 3 4분의 2간 범위죠. 그 4분의 2수간 범위라고 하는 것이고 4분의 2수간 범위의 1.5배까지 그립니다. 자 4분의 2수간 범위의 1.5배까지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첫 번째 4분의 1수, 두 번째 4분의 1수 해가지고 첫 번째 4분의 1수와 요 위치하고 자 세 번째 4분의 1수 요 위치죠. 요 위치고 거기에 대해서 자 1.5배까지 자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곱하기 1.5 해가지고 이제 수염의 길이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박스의 왼쪽과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선 말씀드린 것처럼 수염이라고 했습니다. 피스커. 그리고 이 수염 밖에 존재하는 관측치가 있어요. 점으로 그려져요. 여기서 이거 여긴 지금 없지만 실제로 그리다 보면 여기도 점이 나오고 여기도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점이 나옵니다. 점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이 그려지는 것은 뭐냐면 극단치예요.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수염 밖에 존재하는 관측치가 있는데 자 수염 밖에 존재하는 관측치가 있는데 이걸 이상치라고 합니다. 아웃라이어라고 그래요. 아웃라이어. 그리고 좀 전에 식에서 봤지만 수염은 어디까지 그리느냐 하는 건데 수염은 4분의 2수간 범위의 1.5배까지 또는 이상치가 아닌 자 아웃라이어가 아닌 가장 극단치 중에서 적은 점까지 수염을 갖다 그리게 됩니다. 자 4분의 2수간 범위의 1.5배 또는 이상치가 아닌 가장 극단치 중에서 가장 큰 값이거나 작은 값이죠. 가장 극단치 중에서 적은 점까지 수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수염의 길이가 여기서는 이제 이상치가 아닌 가장 극단치 중에서 적은 점까지 그린 게 요거고 반면에 요거는 이제 1.5배까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수염의 길이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게 박스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서 박스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 이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결국 박스 그림에서 길이가 나오는데 길이가 바로 뭐예요? 길이가 바로 4분의 2수간 범위죠. 4분의 2수간 범위. 자, 쿼타일 3하고 쿼타일 1 간의 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이 길이가 길면 변동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길이가 짧으면 변동성이 작다는 것이죠.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 그림이 나오게 되면 자, 박스 그림도 엑셀이 다 그려줍니다. 데이터만 입력하면 엑셀에서 명령어 클릭하면 엑셀이 다 그려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몇 가지 박스 그림을 자,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예제 나와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보시게 되면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승차 구입 창구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가 있죠. 승차 구입 창구에 서비스 시간을 갖다 비교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승차 구입 창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하고 승차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 들어갈 때 주문하면서 돌아갖고 나올 때 받아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 QSR이라고 하는 기관이 5개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승차 구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간을 갖다 기록한 겁니다. 서비스의 시간을 기록했다. 그럼 이제 박스 그림 가지고 그걸 갖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박스 그림을 사용하면서 5개 데이터 세트를 갖다 비교하고 결과를 해석하라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엑셀이 제시한 이제 그 박스 플롯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파파이스고요. 파파이스고 자 박스가 좀 길죠. 두 번째가 웬디스입니다. 웬디스는 박스가 좁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도 박스가 좀 긴 편입니다. 길고 파파이스보다는 좀 왼쪽에 위치하고 있죠.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하디스가 있습니다. 하디스는 박스가 제일 깁니다. 박스가 길다는 얘기는 뭐죠? 4분의 수간 범위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50%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잭 인 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또 데이터의 점도 표시해 놨습니다. 데이터의 점. 여기 점이 찍혀져 있는데 이 점이 바로 뭐죠? 점이 수형 끝에 있는 점. 이상치가 있죠. 이상치입니다. 극단적으로 큰 값, 작은 값 얘기하는 거죠. 이상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럼 이걸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화살표를 좀 오른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웬디스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가 웬디스인데, 자, 웬디스의 서비스 시간이 가장 짧죠. 서비스 시간이 제일 짧아요. 왜냐면 그 수염 길이가 제일 짧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염 길인데, 자, 수염 길이가 제일 짧지요. 짧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 서비스 시간이 제일 짧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변동성도 가장 작습니다. 요 길이가 제일 짧아요. 요 길이가 제일 짧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가장 작다는 겁니다. 그럼 웬디스하고 비교한다면, 자, 서비스 시간이 가장 크면서도 변동성이 큰 데가 어디죠? 하디스죠. 하디스의 경우에는, 자, 서비스 시간은 가장 큰 변동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4분의 수간 범위가 제일 커요. 이렇게 해서 가장 큰 변동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서비스 시간이 가장 긴 데는 어딘가요? 이 가로축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죠. 지금 5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에서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잭인 박스죠. 그래서 잭인 박스의 경우에는 가장 긴 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박스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스 그림 그릴 때 4분의 수간 범위, 4분의 수간 범위 Q1, Q2, Q3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수염을 갖다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박스 그림이 이렇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상대 위치의 척도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3.4에 나와 있는 게 선형관계의 척도죠. 선형관계의 척도 해가지고 이제 리니어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리니어가 뭐요? 1차 함수 얘기하는 거죠. 직선 얘기하는 겁니다. 선형관계의 척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의 강도와 선형관계의 강도도 알아야 돼요. 강도도 알아야 되고 또 선형관계의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 선형관계의 강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 개의 수치적인 척도가 있습니다. 자, 수치적인 척도입니다.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래프는 이제 뒤에 가면 최소 자승선으로 그려집니다. 최소 자승선으로 그려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치적인 척도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가 뭐죠? 공분산, 코베리언스하고 코베리언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상관계수가 있었죠. coefficient of correlation 또는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결정계수가 있습니다. 결정계수는 이제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특히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결정계수입니다. 근데 뭐 별거 아닙니다.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상관계수의 값이 있는데, 상관계수의 값을 제곱한 게 결정계수입니다. 상관계수를 제곱한 것이 결정계수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분산이 나옵니다. 공분산이니까는 변수가 두 개가 되겠죠. 두 개 변수의 공통분산이에요. 그래서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의 공통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모 공분산이 있는데, 모 공분산이라고 할 때는 시그마 서브 xy입니다. xy 두 변수의 공통분산이에요. 그 xy 두 변수의 공통분산이니까 sum of xi 마이너스 μx죠. μx는 x라고 하는 변수의 모평균입니다. 그래서 xi에서 μx를 빼고, 또 yi에서 y의 모평균을 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제곱했지만 여기서는 두 변수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곱하면 됩니다. xi 마이너스 μx 곱하기 yi 마이너스 μy 해가지고 곱한 값을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쳐서 sum of. 그 다음에 뭐로 나누면 돼요?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모 공분산입니다. 모집단의 공분산. 자, 표본 공분산은 뭐라고 표시하면 될까요? S로 표시하면 되겠죠. 스탠다드니까 S.
그래서 S 서브 XY인데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XI 마이너스 X바입니다. 표본 평균이에요. 또 YI 마이너스 표본 평균 Y바 한 다음에 곱해가지고 다 합친 값을 뭐로 나눠요? N-1로 나눈다고 그랬죠. N-1 앞에서 우리가 자 표본 분산 표본 분산 구할 때도 N이 아니라 N-1로 나눴죠. 그래갖고 N-1이 원래 이제 자유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유도. 그 자유도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가면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자유도라고 할 때는 자 선택 가능한 게 N-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자를 주문했다.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피자 6조각을 주문해가지고 한 판을 주문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냥 각자 선택하라고 그래요. 선택하라고 했을 때 5명까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6조각인데 5명까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마지막 한 명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선택 가능한 게 N-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본 공분산의 경우에는 N-1로 나눈다는 거. 자, 모 공분산은 N으로 나눕니다. N으로 나누는데 자, 표본 공분산은 N-1로 나눠가지고 구한다는 거.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제 표본 공분산의 경우에도 자, 표본 평균 우리가 X바하고 Y바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표본 평균을 계산하지 않고 또 표본 공분산을 계산하기 위한 간편 공식이 있습니다. 간편 공식이 있는데 물론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계산은 다 엑셀이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엑셀의 출력물을 엑셀의 결과물을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이런 공식을 알아가지고 다 계산을 했지만 자, 간편 공식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분산을 구하는 간편 공식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세트 3개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 세트가 3개가 있는데 자, 3개가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X의 값은 자, 두 변수 X하고 Y가 있는데 X는 똑같아요. 순서도 그렇고 267, 267, 267 똑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응하는 Y값이 뭐예요? Y값이 요거는 13, 20, 17 커지죠. 그 다음에 자 데이터 세트 2의 경우에는 뭐예요? 반대로 27, 20, 13 해가지고 작아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작아지죠. 반대입니다. 데이터 세트 2의 경우에는 반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이 있는데 3은 자, 뒤죽박죽입니다. 20.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가운데 있어요. 27. 그리고 자, 13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먼저 X-X바 구합니다. X-X바 구하면 여기서 X바가 얼마예요? 267. 평균이 얼마입니까? 267. 평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하고 이제 자, 여기서 평균 구한 다음에 X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1, 2 나오고 Y의 경우에도 Y-Y바 구한 다음에 곱한 값입니다. 곱한 값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가지고 이랬을 때 이제 자, 코베리언스가 얼마냐? 자, 코베리언스가 여기서는 17.5가 나와요. 이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17.5가 되겠죠. Y값이 반대니까. Y값이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7.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3.5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흐름이 없습니다. 20 먼저 나오고 17 나오고 13 나왔어요. 가지고 이제 값을 갖다 구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구한 값이 X바는 267의 평균이니까 5가 되는 것이고 Y바는 자 13, 20, 27의 평균이니까 Y바가 20이었죠. 가지고 이제 각각의 값에서 X-X바, Y-Y바 한 다음에 이걸 곱하고 곱한 값을 가지고 이제 나눠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세트가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눠 가지고 자, 공분산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해야죠. 그렇죠? 자, 데이터 세트 1의 경우에는 X가 증가하는데 Y도 같이 증가하잖아요. 같이 증가하니까 뭐예요? 공분산이 플러스 값이 꽤 크게 나왔죠. 근데 데이터 세트 2는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한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분명히 마이너스고 값은 17.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의 경우에는 특별한 그 흐름이 없죠. X만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5가 나온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 공분산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세트에서 X의 값들은 순서나 크기나 다 똑같아요.
근데 y 값들은 같지만 뭐예요? 순서가 다르죠. 순서가 다르다. 자, 13, 20, 27 해가지고 값은 같지만 순서가 달라요. 자, 세트 1에서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표본 공분산은 크고 값은 플러스가 되겠죠. 양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 2에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표본 공분산은 값은 큰데 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 3의 경우에는 x는 증가하는데 y는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죠.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고 20, 27, 13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본 공분산이 작게 나오는 것이죠. 작다 이런 겁니다. 작다. 그 차이를 갖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분산을 갖다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공분산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물론 이때는 공분산의 크기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죠. 물론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표준 편차나 분산의 값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공분산에 관해서 이제 내용 정리할 겁니다. 예,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식을 봤고 그 다음에 그 식을 계산한 거 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럼 이제 보다 일반적인 내용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하는 거예요.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분산은 크고 양의 값을 갖는다.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공분산은 크고 음의 값을 갖죠. 음의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변수의 움직임에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때 공분산의 값은 작거나 또는 0이 됩니다. 작거나 0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분산의 크기에 관해서 또 방향에 관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공분산 크고 양의 값, 반대로 움직일 때 공분산은 크고 음의 값을 갖습니다.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분산의 값은 작거나 0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분산의 의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값이 주어졌는데 특정한 값만 가지고 크거나 작은지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다고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이 과연 큰 건지 작은지는 결정하는 일이 어려워요. 좀 전에 봤던 거 뭐 17.5 마이너스 17.5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3.5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할 때 크다고 하는 것이었지. 만약에 어떤 하나의 값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뭐요? 크다 작다 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은 자, 선형의 강도에 대해서 선형 관계가 강한지 약한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방향은 알려주죠.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해가지고 방향은 알려주지만 그러나 자, 선형의 강도에 대해서 또는 선형 관계의 강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촉도입니다. 두 번째 선형관계의 촉도인데 상관계수가 있었죠. 상관계수입니다. correlation coefficient. 자, 상관계수도 공분산에서 계산되는 거예요. 공분산에서 계산되는데 뭐냐면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변수들의 표준편차 곱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눈 것이 바로 상관계수다. 그래서 먼저 모상관계수가 있습니다. 모상관계수, 모집단의 상관계수인데 모상관계수는 뭐예요? 자, 모분산이죠. 시그마 서브 xy. 모분산 나누기 뭐예요? 모분산 나누기 x의 표준편차 곱하기 y 표준편차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모상관계수는 로라고 표시합니다. 로. 그리스 문자인데 이걸 로라고 읽어요. 로라고 읽는 것이고. 자, 표본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표본 상관계수는 어떻게 구해지나요? 마찬가지로 자, 표본 공분산이 있습니다. S 서브 xy 나누기 자, 두 변수의 표준 편차의 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S 서브 x 곱하기 sy 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가지고 표본 상관계수는 스몰 r로 표시를 합니다. 스몰 r. 앞으로 계속 나올 거죠, 이게. 어차피 모상관계수는 알 수 없죠. 개념은 정리가 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상관계수 해가지고
스몰 r로 표시하면 이게 바로 표본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제 표본 상관계수 해가지고 공분산을 표준 편차 곱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는 x하고 y 간에 x하고 y 사이에 자, 선형관계가 얼마나 강한가, x하고 y 사이에 선형관계가 얼마나 강한가 해가지고 자, 선형관계의 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형관계가 얼마나 강한가 해가지고 자, 선형관계의 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자, 공분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분산만 가지고는 선형관계가 강한지 약한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관계수가 바로 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지금은 상관계수의 값인데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스몰 r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두 변수가 매우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플러스 1에 가까운 값을 갖습니다. 매우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갖는 경우 플러스 1에 가까운 값. 그래서 계산 결과 플러스 1에 가까우면 매우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두 변수가 매우 강한 음의 선형관계를 갖는다 할 때는 뭐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상관계수는 0에 가까운 값을 갖겠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면 두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는 로 또는 r입니다. 자, 모 상관계수하고 자, 표본 상관계수인데 자, 강한 양의 선형관계가 있을 때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또 강한 음의 선형관계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반면에 이런 경우에는 선형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럴 때는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인데 이럴 때 자, 두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관계수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계산은 그 식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산은 엑셀이 다 해주니까요. 일단 우리가 표본 공분산 계산해야 되고 x하고 y의 표준 편차를 갖다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이걸 계산하려면 간편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x바를 먼저 계산해야죠. x바 5.0, y바 20.0입니다. 자, 수치 아까 봤던 거죠. 2, 6, 7, 13, 20, 27입니다. 아까 봤던 수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x바는 5.0, y바는 22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자, 이제 표본만 따지면 됩니다. 표본 공분산 구하는 거예요. 자, 표본 공분산 해가지고 자, 표본 공분산 구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S 오브 S. 이제 표본 공분산이 아니라 요건 이제 X의 분산이죠. 공분산이 아니라 X의 분산입니다. 주의하세요. X의 분산. X의 분산 해가지고 S 스퀘어입니다. S 스퀘어 서브 X예요. 가지고 이제 각각의 관측치에서 평균을 빼야죠. 관측치 2에서 평균 5 빼고, 자, 관측치 6에서 평균 5 빼고, 관측치 7에서 평균 5 뺀 다음에 각각 제곱해야죠, 이거는. 자, 그냥 표본 분산이니까. 자, 제곱한 값 구하니까 7.0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y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y의 경우에 같은 식으로 계산하니까 49.0이 나옵니다. 가지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 표본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하니까 데이터 세트 1의 경우에는 r이 얼마예요? r이 sxy 나누기 sx 곱하기 sy죠. 0.943. 어때요? 1에 가깝죠. 1에 가깝습니다. 자, 같이 증가하잖아요. 같이 증가하니까 거의 1에 가깝고 강도도 매우 세죠. 자, 데이터 세트 2의 경우에도 자, 표본 상관계수를 구하니까 마찬가지로 sxy 나누기 sx 곱하기 sy가 되죠. 마이너스 943에 0.943. 마이너스인데 값도 매우 크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세트 3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0.1889가 나옵니다. 이거 해석할 일만 남았죠.
매우 강한 양의 선형관계, 또 매우 강한 음의 선형관계, 매우 약한 관계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세 개 데이터 세트를 갖다가 구체적인 상관계수를 구해가지고 선형관계의 강도와 뭐예요? 방향, 선형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계수는 아직 안 나왔는데 먼저 최소 자승법에 대해서 먼저 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승이 뭐죠? 리스트 스퀘어스, 제곱입니다. 제곱. 여기서 최소 자승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다른 책에서는 최소 제곱법이라고 나와요. 제곱법. 여기만 쓰겠습니다. 자, 최소 제곱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곱한 값을 최소로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제곱한 값을 최소로 한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산포도에서 나오는 거죠. 산포도. 앞에서 봤던 스캐터 다이어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산포도의 목적이 바로 두 변수 간의 선형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게 바로 산포도를 갖다 그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변수 간의 선형의 강도와 방향을 데이터를 통과하는 직선이에요. 데이터를 통과하는 직선을 갖다 그려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과하는 직선을 갖다 그려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이럴 때 자, 데이터를 통과하는 직선을 구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최소 제곱법,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 제곱법 또는 최소 자승법.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스캐터 다이어그램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예컨대 관측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관측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뭐 예컨대 4개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럴 때 자, 이 4개의 관측치를 통과하는 평균적인 선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이 그려진다고 하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그럼 이 선을 벗어난 부분이 있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값이죠. 자, 선보다 아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래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값을 다 제곱한 거예요. 제곱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이걸 최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플러스의 값을 다 제곱한 다음에 합치고 마이너스의 값을 다 제곱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그 값이 최소가 되게 만드는 선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자승이라고 하는 건데 편차죠. 자, 평균에서 벗어난 편차인데 편차를 제곱한 값을 다 합친 걸 갖다가 최소로 하는 선을 구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승에서 다 합친 값을 갖다가 자승 제곱해가지고 다 합친 값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선이라는 얘기예요. 이 선을 갖다 구할 때 이거 갖다가 최소 자승 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녹색의 선이 바로 최소 자승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이 최소 자승법이고요. 아이디어가 그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과하는 직선을 구하는 그 직선, 이게 최소 자승선인데 이걸 구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바로 최소 자승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한 그림 가지고 본 것처럼 자, 최소 자승법이라고 할 때는 점은 관측치예요. 자, 스캐터 다이어그램 상의 점들 관측치하고 직선 간의 편차의 제곱합. 자,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잖아요. 큰 데 플러스 작은 데 마이너스인데 그 편차를 갖다가 제곱합니다. 제곱한 다음에 다 합쳐요. 합친 값이 어떻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편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데이터를 통과하는 직선식을 구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통과하는 직선식을 구하는 방법, 이게 바로 최소 자승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진 직선식, 최소 자승선의 식인데 최소 자승선의 식은 y hat으로 표시를 합니다. y hat equal 자, b0 절편이 되겠죠. 더하기 b1x 해가지고 1차 함수로 그려져요. 직선이에요. 1차 함수로. 그래서 y hat은 b0 더하기 b1x 해가지고 직선식을 갖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b0는 뭐예요? y 절편이죠. b1은 뭡니까? 기울기죠.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y hat이라고 읽는데 이게 바로 직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y 값이 바로 y hat입니다.
그 최소 자승선을 갖다가 y 해수로 표시한다는 거 보시고요. 이렇게 갖고 최소 자승선 구하는 방법 최소 자승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최소 제곱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B0하고 B1 구해야죠. B0하고 B1 구해야 되는데 자, B0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B0는 Y바 Y의 평균이에요. Y 평균 빼기 B1 X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B0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B1이 중요한 거예요. 기울기 B1이 중요하죠. 자, 기울기 B1이 중요한데 자, 기울기 B1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기울기 B1 이게 바로 뭐예요? SXY 나누기 S 스퀘어 X입니다. 그래서 자, 표본 공분산이죠. 표본 공분산 나누기 X의 분산이에요. 자, 표본 공분산 나누기 X의 분산해 가지고 B1을 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Y바 나오죠. X바 계산되죠. 거기다가 이렇게 구해진 B1을 대입하게 되면 B0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B0 값 나왔고 B0 값 나왔으니까 다 나온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Y 햇은 자, B0 더하기 B1 X 해 가지고 값이 다 나오죠. 여기서 기울기 B1 구하는 식 요거 하나 자, 주의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울기 B1을 구하는 식. 자, 기울기 B1은 표본 공분산입니다. S, X, Y. 표본 공분산 나누기 뭐예요? X의 표본 분산이에요. 분모에 있는 X의 표본 분산. 자, 표본 공분산을 X의 표본 분산으로 구하게 되면 B1이 구해지고 자, B1하고 X의 평균, Y의 평균에서 B0 나오고 그럼 식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최소 자승 선을 구하는 그 계산 방법을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측정합니다. 변동 비용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쓰죠? 가변 비용이라고 하죠. 경제학에서는 가변 비용으로 합니다. 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 가변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과거 처음 나온 경제학 교과서에서 조순 교수가 가변 비용이라고 쓴 겁니다. variable cost죠. 자, 고정 비용은 뭐죠?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이죠. 생산량이 얼마든 간에 일정한 비용이 고정 비용이고 반면에 생산량이 증가할 때 그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이 바로 뭐예요? 변동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에서는 자, 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경영학에서는 고정비, 변동비 그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이거 공구 제조업자가 특수 공구를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사업 규모를 증가시키고자 고려하고 있다. 그럼 이제 사업 규모를 증가시키려면 비용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비용이 자, 기계와 전등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비용이다. 자, 전기 비용은 뭘까요? 많이 있으면 자, 작업이 많아가 생산량이 많아지면 전기 비용은 증가하겠죠. 변동비죠, 대부분. 그렇지만 변동비만 있느냐? 아니죠. 전기 비용에도 또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하는 것에 밝게 비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등을 더 켜야 한다 이겁니다. 가지고 일일 전기 비용과 제작한 공구 수를 갖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전기 비용을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분해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분해하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갖다 그려가지고 좀 전에 봤던 최소 자승선을 갖다 그립니다. 여기에 X고 세로축은 당연히 Y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만약에 비용이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면 자, 이 절편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절편에 해당하는 게 이게 바로 고정 비용 아닙니까? 왜? 생산량이 제로인데 자, 생산량이 제로인데도 이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용이 뭐예요? 고정 비용이죠. 그럼 고정 비용을 뺀 나머지는 변동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비용을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분해하라. 가지고 일단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최소 자승선을 갖다가 도출하게 되면 절편에 해당하는 게 고정 비용이고 나머지가 변동 비용이 되는 것이죠. 아이디어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 자, 픽스트 코스트 나와 있습니다.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이에요.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 그래서 원래 고정 비용은 주어진 생산 기간 동안에는 고정돼 있죠.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변동 비용은
자, 생산되는 제품의 양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이 바로 변동비용이죠. 생산되는 제품의 양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이다. 변동비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일부 혼합된 비용도 있습니다. 혼합된 비용. 그래서 이렇게 혼합된 비용을 이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구분할 때 이때 쓰는 게 최소 자승선을 구하는 거예요. 최소 자승선을 갖다 구해가지고 혼합된 비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 자승선을 갖다 구한다. 식이 어떻게 됐었죠? y-햇은 b0 더하기 b1x였죠. 그럼 여기서 y-햇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비용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비용이 합쳐진 총 비용이에요. 총 혼합 비용. 자, b0가 절편이죠. 절편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고정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b1 기울기인데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단위당 변동비예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단위당 변동비용. 한 개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이죠. 한 개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이니까 바로 변동비용입니다. x는 생산 단위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뭐 구하면 돼요? b1 구하고. 자, x바 y바 구해서 b1 구하면 되겠죠. 그럼 b0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세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세트를 갖다 가장 평균적으로 통과하는 직선을 갖다 그렸죠. 직선을 갖다 그렸는데 구하는 과정은 생략합니다. 엑셀이 계산해 준 거예요. 가지고 자, 식을 구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y는 2.245x 더하기 0.2 아니라 9,587이 나왔어요. 9,587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최소 자승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쭉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여기 이제 중간에만 주어졌지만 여기까지 쭉 연결하면 절편이 나오잖아요. 절편이 9.587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렉트리칼 코스트 나왔죠. 일렉트리칼 코스트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입니다. 9.587 나오죠. 이게 10.0이니까 9.587 나왔죠. 기울기는 2.245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림이 나오면 이걸 해석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2.25 해가지고 반올림했는데, 자,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뭐라 그랬죠? x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y의 변화죠. 한 단위 증가시킬 때 y의 증가율 뭐죠? 한계 변화율이죠. 여러분들은 되게 경제학과니까 이제 한계라는 용어는 아주 익숙하죠. 한계. 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미분 개념이에요. 자, 이 식을 갖다가 만약에 x 값을 미분한다. 그럼 값이 얼마가 나와요? 2.25가 나오잖아요. 기울기예요.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의 한계 변화율을 측정합니다. 마지널 레이트예요. 종속 변수의 한계 변화율을 측정한다. 가지고 이제 한계 변화율은 독립 변수가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증가할 때, 이럴 때 증가하는 것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한계 변화율이죠. 그래서 여기서 식에서 기울기가 2.25가 나오는데, 자, 공구 하나 더 증가시킬 때, 공구 한 단위를 더 증가하는 경우 전기 비용의 한계 증가분이 얼마다? 2.25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추정 변동 전기 비용. 자, 변동 전기 비용은 공구당 얼마? 2.25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로축의 절편에 해당하는 9.57이 바로 고정 비용입니다. 그래서 y절편이 9.57인데 9.57에서 y축과 만나는 겁니다. x가 0일 때, 생산량이 0일 때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정 비용이죠. 추정 고정 전기 비용입니다. 고정 전기 비용. 1일 9.57달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지금 본 사례를 통해서 자, 회기식을 또는 최소 자승선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계수가 나옵니다. 이 결정계수가 이제 매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결정계수는 뭐냐면 앞에서 봤던 상관계수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상관계수의 값을 제곱한 것이 결정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관계수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1에 아주 가깝든지 0에 가깝든지 플러스 1에 가깝든지 세 가지 용어를 제외하고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에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가까운가에 의해서만 의미를 판단할 수 있어요. 매우 가까울 때만 뭔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다행스럽게도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상관계수를 제곱한 척도예요. 상관계수를 제곱한 척도를 갖다가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determination efficient. 결정계수입니다. 그리고 결정계수는 대문자 R 스퀘어로 표시를 해요. R 스퀘어. 앞에서 상관계수는 뭐라고 그랬죠? 상관계수는 소문자 R로 표시를 했죠. 자, 소문자 R로 표시했는데 결정계수는 이걸 제곱한 값인데 결정계수는 대문자 R 스퀘어로 표시를 합니다. 결정계수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 결정계수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결정계수가 갖는 의미가 뭐냐고 하는 건데,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정계수가 갖는 의미. 뭐냐면 전체 종속변수의 변동 중에서 y값이 변화했습니다. 근데 y값이 변화한 게 종속변수의 변동인데 그 중에서 독립변수의 변동 가지고 설명되는 부분이 얼마냐 이겁니다. 전체 종속변수의 변동 중에서 독립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독립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측정하는 게 바로 결정계수입니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결정계수가 갖는 의미. 자, 종속변수의 전체 변동 중, 종속변수의 변동 중 독립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결정계수가 1이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종속변수의 변동 전부가 독립변수의 변동으로 100% 설명된다는 거죠. 나머지 어떤 요인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속변수의 변화가 100% 독립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면 결정계수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결정계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봤던 선형관계의 강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것도 물론 엑셀로 계산한 거지만 R값이 나옵니다. R이 뭐예요? 0.758이 나옵니다. 0.758. 그럼 결국 자, 공구 생산량을 늘렸을 때, 공구 생산량을 증가시켰을 때 전기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전기 비용 증가한 것에 자, 76%는 생산이 증가한 거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생산이 증가한 거 가지고 설명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컨대 한 24% 정도는 뭐예요? 공구 생산의 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공구 생산량이 증가해가지고 이것이 전기 비용을 증가시켰다면 이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76%고 나머지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전기 비용을 증가시킨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결정계수 0.758. 전기비용 변동의 75.8%만 공구수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전기비용 변동의 24.2%는 자, 공구수의 변동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공구수의 변동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전기가 방전된다든가 누전된다 그러죠. 누전. 새 나가는 겁니다. 뭐 새 나가는 게 있다든가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공구수의 변동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24.2%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계수의 값 1에 가까운 값. 결정계수가 하면은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결정계수는 0과 1 사이에 있겠죠. 결정계수는 0과 1 사이에 있을 때 1에 가깝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선형관계의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거죠. 1에 가까울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봤으니까 이거 가지고 결정계수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상관계수와 결정계수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몇 번 나올 얘기예요. 자, 두 변수가 선형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x가 원인이고, 자, 선형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자, 두 변수가 선형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는 말인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뭐 경제학 수업하다 보면은 질문 들어오는데 그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뭐예요? 학자들이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서 관계를 갖다가 제시하는 거죠.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고, 상관관계는 뭐예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어떤 두 변수가 관계가 있다고 보여줬다고 해서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항상 주의하실 내용입니다. 어느 순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은.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게 나왔다. 이게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예요? 다시 맨 끝에 또 맨 앞으로 연결돼 가지고 관계가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모수와 통계량 이거 갖다 이제 뭐 종합한 내용입니다. 뭐 근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건 어떻게 갑자기 활자는 아니고요. 활자죠, 그렇죠? 활자인데 글씨가 다 엉망으로 깨졌습니다. 자, 모집단의 모수. 자, 표본의 통계량이죠. 통계량입니다. 자, 표본 크기 대문자 캐피탈 N, 소문자 N. 표본 평균, 모평균은 미우고 표본 평균은 X바입니다. 자, 모분사는 시그마 스퀘어고 표본 분사는 S 스퀘어입니다. 당연히 의미 아닌 제곱근 해가지고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 표본 표준 편차는 S입니다. 공분산이 있죠. 공분산은 코베리언트 XY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 시그마 XY가 되는 것이고요. 자, 표본 공분산은 S 서브 X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 상관계수 로고 표본 상관계수 R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치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수치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 해가지고 다 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중심 위치의 척도, 두 번째 변동성의 척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상대 위치의 척도 봤죠. 그 다음에 선형관계와 관련된 척도를 갖다 살펴본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수치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는 4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표본과 관련된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자, 확률. 앞으로 이제 확률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확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뭐 확률 다 고등학교 때 잘 배우셔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는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할 것이 4장과 5장입니다. 4장과 5장을 지금 공부하신 내용하고 함께 올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성적 처리라든가 진짜 얽힌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장 급한 것부터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번에 뭐 지금 나가는 진도 순서 따져보면 아무래도 15주차는 이제 물론 8주차 중간시험, 15주차 기말시험 볼 텐데 그럼 이제 다 해서 13주 동안 수업을 하게 되는데 13주면은 보통 때 했던 거 이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진도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칠판에다가 그래프까지 다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을 생략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진도를 많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